아버지의 허리는 이미 반쯤 굽어 있었지만 새벽마다 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있을까요? 새벽 4시, 현관 앞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63살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그랬듯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 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낮게 부르는 목소리, 사위였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조용히 다가온 사위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밀어내며 운동화 끈을 대신 묶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위는 짧게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 문틈 사이로 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은 아직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건설 현장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첫 버스는 새벽 4시 반에 출발했고 아버지는 늘 그 버스의 첫 손님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 아버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 63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를 하고 손주를 돌보거나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몸 곳곳이 쑤셨습니다. 10년 전 그 사고 이후로 비가 오면 더 심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픈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 앞에서도, 사위 앞에서도, 손주 앞에서도. 현장 입구. 6시가 되자 인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보다 어렸지만 다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현장을 떠나지 못한 63세 소장. 아버지는 업무 분담을 하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멘트 냄새, 철근 부딪히는 소리, 용접기 불꽃. 이 모든 게 지난 40년 가까이 아버지 삶의 전부였습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오니 식탁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딸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사위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살 손녀 은서가 종종 걸음으로 뛰어왔습니다. 아버지는 힘들게 몸을 숙여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손 씻고 오세요, 아버지. 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조용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사위가 소주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뭐.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고 잔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딸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딸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딸 돈은 딸이 써. 딸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봉투를 살짝 밀어두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받으세요.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는 결국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창 너머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창가에 비친 자신을 보며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된 건. 창밖 어둠 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의 겨울, 아내가 떠났던 그날,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텅 빈 집에 남겨졌던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때부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딸 하나 제대로 키우기 위해.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아버지가 38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현장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왔다고 말하려던 순간 아버지는 멈춰 섰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2글자. 그게 아내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종이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이 밀려왔는지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7살 딸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냐고 묻는 딸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종이를 주머니에 구겨 넣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마가 잠깐 어디 갔다가 곧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고 어린 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딸을 재운 뒤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떠났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돌아올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밥을 먹여야 했고 집세를 내야 했고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을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결국 아버지는 형님 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혜진이를 잠깐만 맡아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고 형님은 흔쾌히 알았다며 일단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형님 댁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형님이 전화를 걸어 혜진이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형수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수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말문을 여는 게 조심스러운 듯 했지만 결국 형수님은 물었습니다. 혜진이를 언제까지 여기 맡겨놓을 거냐고. 아버지는 죄송하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형수님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은 말했습니다. 애를 맡겨놓고 지방 현장 돌아다니면 그게 아빠예요? 그 말이 아버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형수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기네도 애새 키우느라 힘든데 혜진이까지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 말투에는 피로와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빨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수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그때 지방 현장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있는 곳으로 쫓아다니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어떻게 키울까? 서울에 있는 현장은 일당이 적었습니다. 지방 현장을 나가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을 나가면 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님 댁을 찾아갔을 때
딸이 현관에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데려가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아버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형님 댁을 나왔습니다. 그래, 아빠가 데려갈게.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지방 현장을 포기하기로, 서울에 남아서 딸 곁에 있기로, 비록 돈을 적게 벌더라도 딸과 함께 있기로.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서울 현장 일당으로는 방세 내고 밥 먹이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버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고 저녁 6시에 돌아와 딸 밥을 차려주고 밤에는 딸 숙제를 봐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밥을 먹다 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오냐고. 아버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곧 올 거라고 대답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엄마가 떠난 이유를,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현장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현장 소장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전 현장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는 말에 아버지는 서울에만 있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도 아버지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여기는 일이 없고 대전 가면 석 달은 일할 수 있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석 달. 그 시간 동안 딸을 또 어디 맡겨야 할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멈추지 못하는 자신에게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22살이 되었고 아버지는 53살이 되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건설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7월 어느 날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우비를 챙겨 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와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하루 쉬면 하루벌이가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땅은 이미 질척거렸습니다. 흙탕물이 발목까지 차올랐고 빗물은 헬멧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위험하니까 조심들 하세요. 현장 반장이 크게 소리쳤지만 비바람에 목소리는 금방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는 3층 슬라브 작업 구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철근을 나르고 묶고 정리하는 일. 40년 가까이 해온 일이었지만 비 오는 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철근 다발을 옮기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 아버지가 고개를 드는 순간 묶여있던 철근 다발이 풀리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위험해. 누군가의 외침. 하지만 늦었습니다. 철근 하나가 아버지의 허리를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리 아래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김 사장님, 괜찮으세요? 구급차 불러.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프다는 생각보다 먼저 떠오른 건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딸이 얼마나 놀랄까?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다시 일할 수 있을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사일의 소리가 울렸고 구급차는 빗속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금이 갔고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다고,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다시 일할 수 있냐고.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복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고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은 앞으로 힘들 수 있다고. 6개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허리에는 보조기를 찾고 걸을 때마다 욱신거렸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은 회사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 사고가 났다고,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알면 걱정할 것이고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고 괜한 죄책감을 느낄 게 뻔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게 나았습니다. 저녁에 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본 딸이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이 아버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보조기를 단단히 조이고 진통제를 먹으면 견딜만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소장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소장은 책상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김 씨, 괜찮아요? 소장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장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김 씨 나이도 있고 허리도 안 좋아 보이는데 무거운 거 나르는 일은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일을 빨리,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다친 사람, 느린 사람은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일 못하면 다른 사람 써야 하는 거 알잖아요. 소장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켜보겠다고, 그때까지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챙기고 보조기를 더 단단히 조였습니다. 쉬는 시간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딸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아빠는 아직 일할 수 있다고. 그 말을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딸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 역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27이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직장에서 만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보는 눈빛만은 진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사위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기로 했다고. 아버지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쁨, 안도, 그리고 약간의 쓸쓸함. 사위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잘 모시겠다고, 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덧붙였습니다.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둘이 의논해서 정한 일이라고. 혼인신고만 하고 조촐하게 지낼 거라고. 아버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왜 결혼식을 안 하는지.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라는 걸. 아빠 걱정은 안 해도 돼. 우리 둘이 결정한 거야. 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아버지는 그 속에 숨겨진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 달 후 딸과 사위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사위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을 따로 구할 형편이 안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딸은 아버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사위가 먼저 일어나 아버지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었고 저녁이 되면 딸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웃음소리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위가 소주를 한 병 꺼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랑 한잔하시죠. 아버지와 사위는 작은 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잔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그 시간이 아버지에게는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아버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위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딸을 보며 아버지는 또 한 번 시간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그리고 얼마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딸을 닮은 작은 아기. 이름은 은서. 아버지는 처음 은서를 안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 옛날 딸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은서가 돌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아기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네 식구가 둘러앉았고 은서는 아장아장 걸으며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허리는 날이 갈수록 더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좀 쉬면 안 돼? 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은서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왜? 아빠 나이가 이젠. 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손주 대학 갈 때까진 아빠일 해야지.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첫째 손주가 대학을 가려면 최소 20년은 더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가 현장을 다닐 수 있을까? 딸은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키워온 딸이, 이제는 그 딸의 가정이 힘들지 않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고 싶은 마음. 그게 아버지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싱크대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순,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내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가고 허리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아버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은서가 5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63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허리 보조기를 차고 진통제를 챙겨 넣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무렵 딸은 은서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마중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 저 멀리서 아버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굽은 등, 느린 걸음, 무거운 가방을 든 손. 딸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다. 은서가 손을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은서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굽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은서, 할아버지 마중 나왔어? 은서는 깡충깡충 뛰며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딸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걷는 아버지의 뒷모습,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어깨,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는 발. 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늙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빛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은서가 앞서 걷고 딸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은서가 제잘제잘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딸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게. 어린 시절 아버지는 그저 컸습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에도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일을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차려주고 밤에는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니까, 어른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딸이 자라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 굽어진 등, 느려진 걸음걸이. 그리고 딸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혼자 감당하기 벅찼을 거라는 것을. 20이 넘어서였을까? 딸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재혼하지 않았냐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냐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딸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견딘 것이었습니다. 딸 하나 제대로 키우기 위해,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오직 그것 하나만을 위해 28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사위가 반찬을 덜어주고 은서가 밥을 흘리고 아버지가 조용히 식사를 하고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 때 손이 떨리는 것, 밥을 씹을 때 가끔 얼굴을 찡그리는 것, 식사 후 소파에 앉을 때 힘겹게 허리를 펴는 것, 모든 게 보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딸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은서가 곤히 자고 있었고 사위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방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딸은 그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혼자 버티고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현장으로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주고 왜일까? 왜 아버지는 쉬지 않는 걸까?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자신의 가정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딸이 결혼식을 포기했을 때도, 신혼집을 따로 구하지 못했을 때도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계속했을 뿐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딸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걸 아버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사실이 이제는 늙고 아픈 몸으로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딸은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딸이 나타났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안 자고? 그냥 아빠 나가시는 거 보려고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정말요? 응.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자. 감기 걸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딸은 창문으로 다가가 아버지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고 걸음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딸은 창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아버지 그 등을 놓아도 될까요? 언제쯤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지켜줄게라고. 하지만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쉽게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딸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는 아마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것이. 그게 아버지라는 사람이니까. 창밖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아버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오늘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노나듣다에서는 누군가의 시간을 이렇게 조용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잠시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